이 오디오북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타인의 평가와 외부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가치를 좇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바쁘게 움직이지만 늘 부족한 느낌, 열심히 일하지만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기분, 혹시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진 않나요?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깊은 해답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창업자의 경험과 스토아 철학의 지혜가 어우러진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여정입니다.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가을날 애틀랜타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는 데이비드 커밍스는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올림포스 산으로 통하는 실리콘밸리의 샌드힐로드로 순례를 떠났다. 창업가들에게 제우스 신으로 불리는 벤처 캐피털 업계의 거물 길거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한때 플로리다 대학에서 농구 선수로 활약한 빌걸리는 키가 205cm에 달하는 거인이었다. 회의실로 들어선 빌은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탓에 어깨가 동그랗게 말린 왜소한 체격의 사업가들을 내려다보며 자기를 소개했다. 빌의 악수만큼이나 단단하고 위약적인 마호가니 테이블에 마주 앉아 데이비드는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마음이 더욱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데이비드는 자기가 풀어놓을 보따리가 아주 매력적이라는 사실에 한껏 들떠 있었다. 그는 이미 여러 회사를 창업한 경력이 있었고 그 중에는 수익을 내는 회사도 있었다. 그가 빌걸리가 소속된 벤처 캐피털 회사 벤치마크의 문을 두드린 이유도 가장 최근에 창업한 하다이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였다. 이 회사는 지난해 4배의 성장을 달성해 이미 연매출 100만 달러를 돌파한 상태였다. 심지어 파닷은 외부 자금을 한 푼도 끌어들이지 않고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 드넓은 회의실의 거고에 벤처 캐피털리스트와 마주 앉는 순간 데이비드의 자신감은 눈 녹듯 사라지고 못 올 때를 온 것 같은 낭패감이 밀려들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한 데이비드는 상대방이 제발 자신의 떨리는 손과 목소리를 알아차리지 못하기를 기도하는 심정이었다. 마침내 겨우 프레젠테이션을 끝마쳤다. 하지만 빌은 소뚜껑 같은 손으로 어린아이 소꿉놀이 장난감처럼 작아 보이는 에스프레소 전에 들고 커피를 조금 홀짝일 뿐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데이비드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머리에 피가 죄다 귓속으로 몰려 상대의 입술을 유심히 읽지 않으려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기 힘들 지경에 이르러서야 빌을 입을 열었다. 정말로 펀딩을 원하는 게 확실합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펀딩을 원하지 않으면 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겠는가? 데이비드가 잠자고 있자 빌도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알아차린 듯 숫자를 거론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빌은 내 키를 한 장 탁자 위에 펼치더니 펜을 집어들었다. 파닷은 작년에 4배 성장했고 내년에 3배, 내후년에 또 3배 성장할 거라면서요. 그런 식의 성장이 영원히 이어질 수는 없으니 그 다음 해에는 2배, 또 그 다음 해에는 50% 성장에 그친다고 가정합시다. 하다의 그런 성장세와 현재의 수익률이라면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이을 테고 적어도 5천만 달러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외부의 펀딩을 받지 않으면 그 돈을 다른 사람과 나눌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데이비드는 이 거물의 강의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고개만 끄덕였다. 비의 설명이 이어졌다. 반대로 하닷이 벤처 캐피털을 끌어들이는 길로 들어선다고 가정합시다. 일단 그 쳇바퀴에 올라타면 내려오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금이 들어올 때마다 핫닷은 비즈니스의 20에서 30%를 팔아야 할 테죠. 그리고 자금이 들어올 때마다 다음 자금이 들어와야 하는 시기는 점점 앞당겨질 테고 그렇게 살점을 떼어내는 과정에 점점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그래요. 궁극적으로 회사를 매각하는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창업자에게 돌아오는 몫은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외부 자금이 들어오는 날부터 창업자들은 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겁니까? 그 질문에 데이비드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것은 그가 원하는 바가 전혀 아니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만큼은 하얀 네틴에 검은 잉크로 적힌 숫자만큼이나 명백했다. 애틀랜타로 돌아온 데이비드는 비의 존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엑셀을 열고 하다탑에 펼쳐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았다. 데이비드가 몇 시간 동안이나 끙끙거리며 따라간 결론은 빌이 5분도 안 걸려서 백킨의 휘각인 예산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날의 미팅 이후 베리비디는 왜 빌처럼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은 채 거액의 투자금부터 유치하려고 혈안이 됐는지 고민해 보았다. 이유는 분명했다. 바로 수백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을 추켜 세우고 혼자 힘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외면하는 언론 보도에 익숙한 탓이었다. 스타트업 세계에서는 어느 회사가 얼마의 자금을 끌어들였는지가 언제나 초미의 관심사다. 끌어들인 투자금의 액수로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한다. 그래서 데이비드 역시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형태로 외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비의 말대로 투자 유치가 곧 성공으로 가는 골든 티켓이 아니며 펀딩을 받는 순간부터 새로운 압박이 시작된다. 펀딩은 비즈니스의 여러 단계 중 하나일 뿐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방안이 아니다. 핵심이 분명하고 내실을 다진 기업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살아남겠지만 투자 등 외부 요소에만 의존하는 회사는 큰 돈을 끌어와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데이비드는 비로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투자에 연연하기보다 더 내실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외부의 소음을 배제하고 핵심적인 일을 중심으로 일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것,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 빌 걸리를 만난 지 2년이 되어가던 어느 날 데이비드는 파라의 강력한 경쟁 업체 가운데 하나가 자그마치 5천만 달러의 벤처 캐피털을 유치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5천만 달러는 엄청난 성공으로 인식되었고 반대로 파다 세계는 크나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무슨 수로 그 막강한 자본력과 경쟁한단 말인가? 그러나 지금은 2년 전이 아니었다. 성공에 관한 새로운 척도를 가슴 깊이 새긴 데이비드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이 소식에 동요하고 있을 동료들을 불러 모았다. 역시나 동료들 사이에서 5천만 달러를 대단한 경쟁 우위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회의적인 눈길로 서로를 돌아보는 그들에게 데이비드는 거침없이 자기 생각을 털어놓았다.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기업은 비효율의 늪에 빠지기 쉽다. 특히 창립 이후 줄곧 벤처 자본을 활용해온 이 경쟁업체는 자동화와 기술 혁신에 집중하기보다 손실을 감수하고 대폭의 할인율을 제시하거나 소프트웨어에 고객이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기능을 첨가하는 등 자본을 동원한 마케팅에 주력해왔다. 따라서 더욱 막강한 자본을 얻게 된 이 경쟁업체는 하나의 엄두도 내기 힘 엄청난 일들을 하기 시작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파다에게 위기가 아니라 절호의 기회가 될지도 몰랐다. 타다시 외부에서 한 푼도 투자를 받지 않고도 업계 최고 수준의 고객 유지율을 보이며 지금껏 성공 가도를 달린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가격 경쟁력이었고 다른 하나는 고객의 문제를 하나하나 친절하게 해결해주는 서비스 능력이었다. 이 두 가지는 고객들이 가치를 인정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이유이자 경쟁업체가 따라오지 못하는 하단만의 차별점이었다. 데이비드는 달라진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껏 해온 대로 우리의 강점에 집중하자고 동료들을 독려했다. 그래서 파닷은 데이비드의 주도 아래 더욱 단순하고 사용하기 쉬운 제품을 만들고 고객 유치 비용을 경쟁 업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위기 상황에 대응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파닷은 훨씬 주머니가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경쟁 업체와 정면 승부를 벌인 끝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주머니가 두둑한 경쟁 업체가 방만한 경영으로 자멸의 길로 들어선 것과 달리 데이비드는 그들의 핵심 역량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고객을 빼앗기기는커녕 더욱 많이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데이비드의 사례는 성공의 요인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제 아무리 현명하고 큰 성과를 거둔 인물이라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오면 사건, 상황, 타인 등 무의식 중에 외부 요인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빌 걸리가 얘기했듯 외부 요인에 기대면 그만큼 성공에 대한 통제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일이라도 잘 안 풀리면 상황이 안 좋아서, 직원들이 게을러서, 돈이 없어서 등 온갖 핑계가 쏟아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성공 가도를 꾸준히 달려가는 이들은 다르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과 아닌 일을 구분하고 오직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외부의 기대기보다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환경을 탓하거나 타인을 비난하지 않는다. 진짜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자기 내부에 도사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 눈을 돌려 할 수 있는 일에 전신전력을 기울이는 삶의 태도가 아주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런 개념이 처음으로 태세를 갖춘 시기는 무려 기원전 300년쯤으로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정신적 훈련을 강조하는 철학 사조인 스토아학파가 그것이다. 히티온의 제놈이 창시한 이래 에피테토스, 세네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이 대표적인 사상가로 손꼽힌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뒤 데이비드는 몇 차례의 굴곡과 반전을 거치며 스토아학파를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는 법을 배웠다. 데이비드는 아무리 귀가 얇은 사람도 스스로 생각의 주인이 되어 명쾌하고 훌륭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데이비드는 고대의 철학을 요즘 세상에 적용하는 수많은 현대파 스토아 철학자 중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다행히 우리는 모두 현대파 스토아 철학자처럼 일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 다만 그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통찰과 훈련이 필요할 뿐이다. 책을 시작하며 스토아 철학을 만나고 나는 살아가는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나도 머릿속으로 첫 회사에 대한 그림을 그려두었다. 한마디로 내 보스는 나 자신이다. 그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참견할 수 없다였다. 돈과 시간뿐 아니라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온전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니 잠시도 기다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내 생각은 터무니없이 빗나갔다. 이제 보수가 없다는 점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모든 사람이 내 보스가 된다는 뜻이기도 했다. 한 사람의 고객이 공들여 쌓은 탑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모든 고객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성질 고약한 상사를 둔 회사 생활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고객만이 아니었다. 이제는 스업 투자자, 동업자들이 던지는 질문에 일일이 대답해야 했다. 투자자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지는 않을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잠재적 동업자가 터무니없는 조건을 요구하지는 않을지, 직원들이 때려치우고 나가겠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은 고민에 외리를 떠나지 않았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이상하게도 자유는 점점 멀어져 간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많아질수록 일로 꼴딱 지새우는 밤과 주말이 더욱 늘었다. 일하지 않는 순간에도 걱정거리로 머리가 복잡했다. 회사에 고용된 직원으로 일할 때는 근무 시간에만 열심히 일하면 된다. 그런데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해 일하는 상황이 되자 하루 24시간을 일에 매달려야 하는 느낌이었다. 내 시간, 내 일정, 내 생각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불합리하게 다가왔다. 다행히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제는 자유와 정신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누군가의 요구와 욕망에 맞추려고 노심초사하지 않는다. 나만의 경계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니
예전보다 훨씬 여유롭고 행복하고 더군다나 성과도 좋아졌다. 무엇이 바뀌었냐고? 고객도 동업자도 직원도 아니었다. 바뀐 건 오직 나 자신이었다. 깨달음의 순간은 어느 날 문득 찾아왔다. 내가 설립한 회사 렌티들은 휴양지에 별장을 가진 소유주와 별장을 여행객에게 빌려주고 관리하는 관리자들을 연결해주는 회사다. 우리 회사의 특징은 단기가 아닌 장기로 개별이 아닌 입찰 형식으로 계약해서 소유주와 관리인 모두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데 있다. 즉, 고객들 가진 가장 비싼 자산인 휴양지 숙소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보완해낸 것이다.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불철주야 일만 하는 와중에 갑자기 깨달았다. 고객들의 부동산 자산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신경 쓰면서 왜 내가 가진 소중한 자산인 시간과 에너지는 허투루 아무데나 쓰는 걸까? 나는 부동산 자산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아넘긴 고객들을 보며 안타까워했는데 실상은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 나 또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넘겼을 뿐 아니라 심지어 공짜로 나눠져 버렸다. 그렇게 유일하고도 귀중한 자산을 흥청망청 써버리고 남은 찌꺼기가 얼마나 되는지 따지며 자괴감에 휩싸이는 꼴이었다.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그렇게 나눠줌으로써 정작 나는 인생에서 주인이 아니라 임차인 신세로 내몰리고 말았다는 점이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업무를 혼자 끌어안고 끙끙대느라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주말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꼴딱 지새운 밤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펼친 소모적인 협상과 행사들, 내 말을 증명하기 위해 벌인 무의미한 논쟁들, 하루 24시간 내내 일만 한다며 괴로워했지만 그 일들 가운데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들은 얼마를 차지했는가 하나씩 돌아보니 진짜 문제가 분명해졌다. 내가 가진 자산을 가장 싸구려 취급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 경제적 자산과 달리 시간과 에너지 같은 정신적 자산은 누구나 동등하게 가지고 태어난다. 하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정말로 값지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인의 요구와 상황에 휩쓸려 아무 생각 없이 자산을 탕진하다가 끝내 임차인 신세로 전락하는 사람도 있다. 왜 같은 자산을 손에 쥐고 출발했는데 정반대의 결말로 끝나는 걸까? 그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딱 하나다. 바로 인생이라는 자산을 대하는 태도다. 자산을 아끼는 사람은 함부로 그것을 낭비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고민과 소모적인 논쟁을 걷어치우고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한다. 그들은 비교하거나 비교당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믿고 지킨다.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 애쓰기보다 예식을 다지는 데 힘쓴다. 일에 대한 비판과 자신에 대한 비난을 구별하기에 비판을 들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용한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할 일을 찾아 실행한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기 인생의 보수다. 결정권자다. 그들은 어려움 앞에서 타인과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 변명하거나 핑계대지도 않는다. 대신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든 어느 정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가 어떻든 크게 후회하지 않는다. 이쯤 되면 당신도 과거에 내가 그랬듯 소중한 자산을 함부로 낭비한 자신을 탓하며 한숨을 쉬고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다. 그것이 태도의 문제라면 마음을 고쳐먹는 것으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한번 임차인 신세가 되었다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 과정에 끈기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보상은 엄청나다. 그리고 당신이 흔들릴 때마다 지지해줄 2300년이나 된 철학도 곁에 있다. 2300년 넘게 태도의 바이블로 전해 내려오는 스토아 철학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엘프리드 노스 화이트 헤드는 말했다.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철학의 지지자다? 내 경우도 마찬가지다. 내 마음이 함부로 탕진해버린 자산과 비슷하다는 깨달음은 나만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었다.
이미 2300년 전에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이다. 세네카는 서기 1세기에 인생의 무상함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 다음과 같은 훌륭한 문장을 남겼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땅을 한 뼘도 내놓지 않으려 애쓰며 이웃과의 지극히 사소한 분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이들도 많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잠식해오는 이들을 방관하며 심지어 앞장서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기까지 한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자기 돈을 나눠줄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자신의 인생을 나눠주는 사람은 수없이 많다. 우리는 손에 쥔 재산과 돈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면서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단 한 가지 시간을 낭비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2000년 전 글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현대 우리에게 적용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 생각해보라. 누군가의 비열한 말이나 행동을 대범하게 넘겨버리지 못하고 며칠 동안 곰곰이 되짚으며 속을 끓인 적이 없는가?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있지 않았는가? 일요일 밤 침대에 누웠는데 처리해야 할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지는 않았는가? 이상은 세네카가 많은 인생을 방관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아주 보편적인 몇몇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겉으로는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양 떠들고 행동하지만 실은 타인의 말과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오지 않은 일로 인한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으므로 실제 주인은 그 자신이 아니다. 이처럼 외부 요소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주인 행세를 하면 우리는 눈치를 보며 살아갈 뿐 의지에 따라 살기가 불가능해진다. 그래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수천 년 전 노인네들이 남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느냐는 의문이 들지 모르겠다. 물론 스토아 철학자들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 시대는 다르다. 그때는 전기도 없었고 비행기도 기차도 자동차도 없었으며 컴퓨터는 물론 휴대전화도 없었다. 그래도 인간의 조건, 특히 정신적 조건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그래서 정신적 사슬에 깨뜨리는 법을 설파하는 이 철학자들의 통찰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효하다. 예를 들어볼까? 당시에도 바빠 죽겠다는 푸념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만큼이나 많았나 보다. 세네카는 사람들의 가장 흔한 불만이 나에게는 살아갈 기회가 없다라는 말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일관했다. 기회가 있을 리 없다. 시도 때도 없이 당신을 불러내 당신이 자신에게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이가 얼마나 많은가. 당신의 하루하루를 돌아보고 점검해보라. 당신에게 남은 것은 며칠 되지 않는 허접 쓰레기 같은 날밖에 없음을 알게 되리라. 다시 말해 남들이 요구하는 대로 당신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것은 곧 자신에게서 소중한 시간을 훔치는 행동과 다를 바 없다는 뜻이다.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 샘 알트만은 동료들에게 조언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임대료도 내지 않고 숨어 사는 놈팡이를 당장 내보내세요. 우리 시대의 슈퍼스타이자 탁월한 대중 철학자 테일러 스위프트가 부른 난 너의 존재 자체를 잊었어라는 노래를 들어보라. 그는 연인과 헤어진 뒤 임대료도 내지 않고 내 마음속에 숨어 산 그 남자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생각하며 수많은 밤을 지새우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한탄한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로 꼽히는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도 2003년 주주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소유자는 세입자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렇게 훈계했다. 세입자가 되지 맙시다. 왜 소중한 인생을 남의 것이냐 방치하고 낭비하는가. 정신적 자산을 탈탈 털어주고 한쪽 구석에 처박힌 세입자 신세로 살아가는 경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무려 2300년 전부터 철학자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경고해왔는데도 이런 경향은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도대체 왜 그럴까?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아주 작은 습관에 힘을 쓴 제임스 클리어는 걱정의 진화, 왜 우리는 걱정하고 그 해결책을 고민하는가라는 메시지에서 인류의 조상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즉각적인 보상 환경에서 살아왔다고 지적한다. 우리 조상들은 먹을 것과 은신처를 확보하고 식자를 피하는 등 하루하루 생존하는 데 초점을 맞춰 살았다. 현재에 집중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었다. 그렇게 살아온 기간이 인간종이 존재한 20만 년의 세월 가운데 거의 19만 7,500년을 차지한다. 인간이 현재와 같은 지연된 보상 환경에서 살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는 2500년 전부터다. 그의 설명을 들어보자. 오늘날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대부분 즉각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오늘 회사에서 일을 기가 막히게 처리하면 몇 주 뒤에 받을 급여에 반영된다. 지금 저축을 많이 해두면 훗날 은퇴 후에 여유가 생긴다. 현대 사회에는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보상이 지연되도록 설계된 영역이 많다. 우리의 고민거리 가운데 상당 부분이 미래의 고민거리인 셈이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생각하고 걱정하느라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에 익숙하다. 이것이 뇌의 문제일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뇌는 여전히 원시인에 더 가까워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의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을 살펴보자. 사람의 머리가 평균적으로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은 초당 50비트 정도다. 그런데 인간의 감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는 무려 초당 1100만 비트에 달한다. 따라서 우리의 의식은 1100만 비트의 데이터를 처리 가능한 50비트로 압축한다. 뇌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진화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존에 유리한 정보만 걸러내 곧장 행동하기 위해서다. 조상들에겐 자연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해 내일과 내년을 계획할 틈이 없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숲을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놈이 사자인지 아닌지였다. 몇 초 혹은 몇 초 안에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우리 조상들은 300만 비트의 정보 가운데 지금 당장 생존에 필요한 결정적 정보를 50비트만 가려냈다. 따라서 미래를 내다보며 꼼꼼히 숙고하고 계획하는 것은 우리 뇌에겐 꽤나 어려운 작업이다. 우리의 뇌는 산만하다. 맹수가 우글거리는 환경에서는 하나에 집중하는 능력보다 산만함이 살아남을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정보에 민감하다. 따뜻한 불 앞에서 느끼는 안락함보다 혹시 있을지 모를 위협에 민감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사바나를 벗어났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여전히 사바나를 헤매는 중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뇌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썩 적합하지 않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쉽게 산만해지고 내버려두면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난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되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이다. 뇌 자체가 우리의 결심에 따르기보다는 외부 요소의 간섭에 취약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정은 더 나빠지고 있다. 과거에는 자연 환경에서 우리가 감각하는 데이터만 상대하면 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데이터가 생성된다. 2015년과 2016년 2해 동안 생성된 데이터가 5000년 동안 인류가 역사에 남긴 모든 데이터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그리고 2017년에는 앞서 2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생성됐다. 압도적인 정보량 앞에서 사람들은 하염없이 온라인을 돌아다닌다. 정신은 더욱 산만해지고 불필요한 생각과 소모적인 고민은 손쉽게 우리의 정신적 자산을 탈취한다. 돈이든 마음이든 소중하고 유일한 자산을 확보하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과 아닌 일을 구분해서 경계를 설정하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몰두함으로써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경제적 부와는 달리 정신적 부는 마음먹기에 따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신적 부를 축적하기 위해 우리를 금수저로 낳아 길러줄 부모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신적 자산을 되찾아올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결심과 훈련이 필요하다.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오른 22명에게서 발견한 성공 원칙. 이 책에는 정신적 세입자 신세에서 벗어나 인생의 주인으로 거듭난 현대판 스토아 철학자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예기치 않은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의 운명을 내맡기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라도 인생은 하기 나름이라고 믿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함으로써 최고의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다. CEO 학자, 군인, 운동선수, 법률가, 탐험가 등 그들이 활동한 영역은 다양했지만 그들의 태도에는 공통점이 많았다. 그들도 처음에는 고통의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재능과 아이디어 측면에서 평범하거나 열쇠인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성공을 타인이나 상황 혹은 행운에 맡기지 않았다.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후회와 걱정에 소화하지 않았고 완벽한 때와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마냥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들은 일단 시작했고 몰두해서 점차 개선해 나갔다. 나는 그들에게서 발견한 공통점을 생각, 태도, 습관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일부에선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생각에 주목한다. 그들은 정신적 자산을 탕진하지 않으려면 통제 가능한 일과 아닌 일 사이에 올바른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쓸데없는 걱정과 소모적인 문제는 집어치우고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을 때 일과 삶이 얼마나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 알아본다. 2부에선 그들이 일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본다. 그들은 걱정에 휩싸일 시간에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비한다. 또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에 대한 태도를 선택한다. 그래서 잠시 휘청여도 끝내 주저앉지 않는다. 상부에서는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이 선택하고 집중하는 기술에 대해 알아본다. 힘든 일에 직면하면 누구나 핑곗거리를 만들어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시도하기 마련이다. 애꿎은 회사나 타인을 탓하기도 하고 완벽한 대안이 나올 때까지 마냥 결정을 미루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자기만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통계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실천할 뿐이다. 또한 독자들이 직면한 상황이 혼자만 겪는 어려움이 아님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나는 내가 저지른 실수들과 그것이 내 인생에 미친 영향을 솔직하게 적었다. 부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문제점과 해결책이 성광처럼 번뜩이는 결정적인 순간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영화 배우 브루스리의 딸 셰널리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적었다. 때로는 기껏 깨달음을 얻고도 그것을 삶과 통합하는 일을 잊어버린다. 깨달음의 순간은 짜릿하다. 정말 기분이 좋다. 그러나 그 순간을 자주 생각한다고 해서 반드시 마무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법은 없으며 능동적으로 그 깨달음을 실천한다는 보장도 없다. 아는 것이 전투의 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행동에서 비롯된다. 이 책에서 설명한 스토아적 지혜를 하루하루 실천할 수 있도록 각 장의 끝부분에 워크시트 등을 실은 이유다. 물론 그것들은 실행 계획은 제공하지만 삶 속에서의 실천을 대신해 주지는 못한다. 이제 이기는 게임을 시작하라. 과거에 내가 그랬듯이 지금 이 책을 읽는 당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의 세입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는 뇌의 기본값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기본값이 유일한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책을 펼쳤다는 사실 자체가 설정된 기본값이 아닌 새롭고 올바른 답을 찾고 있음을 대변한다. 미국의 작가 제임스 볼드윈은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정한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하고 있으며 그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굳이 참여할 가치가 없는 이 게임에서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제 우리가 따르던 게임의 규칙, 즉 통제할 수 없는 타인과 상황과 우연에 의지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전혀 이롭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새로운 규칙을 가지고 새로운 게임을 해야 할 때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기는 게임을 해야 한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 왜 당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맡기는가? 당신이 자기 생각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그걸 선택할 것이다. 에티텐토스. 2016년 5월 메모리얼 데의 연휴 내내 날씨가 눈부시게 화창했다. 아내는 딸을 데리고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에서 핫도그와 시원한 음료수를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없었다. 일거리를 잔뜩 싸들고서는 서재에 틀어박힌 채 컴퓨터 앞에 축치고 앉아 있었다. 오랫동안 벼르던 일을 마무리 짓기에 이번 연휴보다 좋은 기회는 없어 보였다. 집안은 고요했고 일에 몰두하기에 나쁘지 않았다. 컴퓨터 화면에는 엑셀 시트와 인터넷 브라우저 창이 우수히 열려 있었다라는 휴가지 숙소 정보가 나열된 브라우저 창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 하나하나 복사한 뒤 엑셀 시트에 붙여놨다. 이 자료는 우리 회사의 별장 투자를 위한 최적의 장소 보고서라는 연례 보고서의 기초가 되었다. 부동산 중개회사 코코란 그룹의 창업자이자 투자자인 바버라 코코란이 1981년 뉴욕에서 가장 많이 팔린 부동산의 수이름액인 코코란 리코트로 대박을 터뜨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나는 우리 분야에서도 그와 비슷한 보고서가 나온다면 유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었다. 그 생각을 떠올린 게 몇 달 전인데 아직 우리 회사에서 그런 보고서가 탄생할 조짐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다. 가모라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나는 즉시 마케팅 부서의 리포트에 대한 부상을 털어놓았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후 한두 주에 한 번 꼴로 확인해봤지만 보고서가 나올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또 리포트 이야기를 꺼냈다. 역시 다들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하면서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기다리다 지친 나는 연휴를 맞아 직접 굳은 일을 떠맡기로 마음먹었다. 아무도 안 하면 사장이라도 해야지 어떡하겠는가. 이 글을 쓰는 지금 우리 회사가 만드는 이 보고서는 8년째를 맞았다. 해마다 포커스와 USA 투데이 등 여러 언론 매체의 조명을 받았고 우리 업계의 새로운 흐름을 견인하는 동인으로 인정받아왔다. 리포트는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연휴에 내가 가족과 친구들을 방치한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스토아 철학자이자 로마의 정치가인 세네카는 누구나 자신을 그 무엇보다 싸구려 취급한다라는 뼈아픈 글을 남겼다. 그가 말한 바보가 바로 나였다. 2016년 메모리얼 데이 연휴 나는 나 자신과 내 시간의 가치를 0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했다. 훌륭한 보고서를 내놓고서는 왜 그런 말을 하는가요? 먼저 보고서를 위해 황금 같은 연휴를 희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 처음 보고서를 구상한 것이 벌써 그 몇 달 전이었다. 한마디로 시간은 충분했다. 반면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시간은 그리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의 가치를 생각하며 연휴를 리포트 작성에 몽땅 쏴버린 짓은 얼마나 어리석을까. 다음으로 데이터를 하나하나 찾는 일은 꼭 내가 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 회사에는 마케팅 부서가 있기 때문. 그런데 그들은 왜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건 내가 부탁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연휴 내내 결국 내 손으로 이 단조로운 작업을 하게 만든 그들을 향해 짜증을 내면서도 실제로는 한 번도 그들에게 이 일을 해달라고 분명히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각자 담당한 업무가 있었고 각자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들로서는 내가 마케팅 부서에 바라는 사항, 즉 보고서를 맡아서 직접 완수해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찾아 복사해 엑셀 파일에 붙이는 그 단조로운 작업은 심지어 나뿐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직접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가서치가 떨어지는 일이었다. 연휴를 몽땅 써가며 보고서 초안을 만들고 나서야 나는 데이터 수집은 실질적인 판단력을 요구하지 않는 지극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적당한 도급 업체에 예상보다 낮은 비용을 들여 이 업무를 맡겼고 2년 후에는 이 프로세스를 완전히 자동화하는, 아직 안 물어봤지만 보고서 사건 덕분에 나는 내가 가진 가장 유한한 자원인 시간의 가치를 얼마나 싸구려 취급해왔는가를 절실히 깨달았다. 그런데 나만 이런 멍청한 짓을 하는 게 아님이 분명하다.
세네카는 무려 2000년 전에 저 말을 남겼으니까 말이다. 자신의 가치를 믿지 않으면 타인의 낮은 평가에 휘둘리게 된다. 각오로 전해 내려온 시계를 아들에게 물려주며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공식적으로 이 시계를 너에게 물려주기 전에 보석상에 가지고 가서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거라. 아들은 곧 낙담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오래된 모델이라 $100밖에 안 된다며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렇구나. 그럼 전당대회에 가서 한 번 더 물어보라. 아들은 더욱 낙담해서 돌아왔다. 전당포에서는 $20밖에 못 준다는데요. 저런 아버지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럼 시내 박물관에 가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려. 이번에 아들은 잔뜩 흥분해서 돌아와 말했다. 이 시계가 아주 귀중한 골동품이라며 25만 달을 사고 싶다고 했어요. 잘 들어라. 아버지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평가에 너를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 이 시기와 마찬가지로 너를 별 가치가 없는 존재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럭저럭 쓸만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너의 진정한 가치를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법이다. 그런 사람 주위에서 시간과 인생을 투자해야 한다. 이미 널리 알려진 이 무화는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 그러나 현실에 이 교훈을 적용하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만약 당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할 능력과 의지가 없으면 잘 알지도 못하는 타인이 당신을 깎아내리듯 낮게 평가해도 이 정당하게 저항할 힘이 없다. 그저 낮은 평가에 휘둘릴 뿐이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가치 없는 일들에 더없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것이라 믿었다. 사업을 시작했을 무렵에 내 처지가 딱 그랬다. 당시 나는 창업에 따르는 잡다한 업무를 해결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들였다. 동시에 머릿속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했다. 잠시도 쉬지 못했고 마음 편히 잡은 날은 손에 박았다. 그렇지만 이것이 창업자가 견뎌야 하는 당연한 삶이라고 여겼다. 나만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었다. 한 번은 신생기업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같은 테이블에 앉은 다른 창업자들도 대체로 비슷하게 이야기했다. 사업은 그럭저럭 잘 되고 있으나 무척 피곤하다고 말이다. 우리는 동병상련의 심정이 되어 위로하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테이블에 마지막으로 앉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사업은 잘 되어가고 있나? 우리는 그에게도 위로의 눈길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에 대해서 뜻밖의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아주 좋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신생기업의 최고 경영자잖아요.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옆에 있던 동경소년의 창업자에게 속삭였다. 저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 역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돌아보며 대답했다. 우리 모두 아주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군요. 영화 속 아버지가 시계와 함께 아들에게 건넨 인생 교훈을 체화한 사람. 자신의 가치를 믿기에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가치 있는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쏠 줄 아는 사람. 이때 만난 KP 레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알고 보니 그는 신생기업의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 역할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을 뿐 아니라 이제 4번째 펀드를 출시한 벤처 캐피털 투자자이기도 했다. 또 기업가를 위한 지침서와 교재를 여러 번 저술했고 젊은 창업자의 멘토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 많은 일을 해내며 꾸준히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당차게 말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한마디로 그와 나는 도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 답은 그가 자신을, 자신의 시간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때문이었다. 나의 몸값을 제대로 따져봐야 하는 이유. BBB 지게차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KP는 핸들을 돌리며 생각했다.
내가 이러려고 세계 최고의 토목공학과에 들어갔다고 학비를 벌 요량으로 시작한 지게차 운전 아르바이트 시급을 떠올리자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내가 겨우 이만한 가치밖에 안 된다니 공부에 전념해도 모자랄 시간을 낮은 임금과 맞받고 지게차에서 낭비한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우울해졌다. 학교를 졸업하고 학위를 손에 남자 사정은 나아졌다. 유명한 통업회사에 취업해 연봉으로 26,000달러를 받게 된 것이다. 아르바이트로 지게차를 운전하던 시절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기에 처음엔 그 연봉도 감지덕지였다. 하지만 회사가 고객에게 청구하는 자기 인건비를 확인한 다음부터 KP의 생각이 달라졌다. 회사는 내 인건비로 시간당 $50를 청구하더군요. 계산해보니 연봉 26,000달러는 내가 회사에 벌어다주는 돈 가운데 4분의 1에 지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당해 보이지 않았어요. 의문이 생기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의 KP는 관리자를 찾아가 이 문제를 따졌다. 관리자는 모든 직원이 주 40시간, 연 50주 이상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는요. 게다가 내 인건비로 급여 외에도 각종 수당이나 사무실 유지비, 경상비 따위를 충당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시간당 인건비를 더 높게 책정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직 신출 내기에 지나지 않는 나 정도의 기술 수준의 그 이상의 인건비는 시장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내가 돈을 더 벌 유일한 방법은 일을 더하는 것뿐이었고 그것도 그리 나쁘진 않았어요. KP는 더 많은 시간에 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회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는 아니었다. 그는 고객에게 시간당 $50를 청구하면서 자기한테는 대략 12.5달러밖에 주지 않는 회사에 자신을 팔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회사가 자기에게 매기는 가치에 순순히 동의해줄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었다.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그는 스토아 철학의 주요 사상가인 에피테토스가 2000년 전에 들려준 조언을 체화한 셈이었다. 당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말하자면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나아가 어느 정도의 가격에 자신을 팔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마다 자기 몸값을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더 오래 일하는 대신 그는 부업으로 학생 때 시작한 웹사이트 개발 아르바이트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때가 90년대 중반으로 당신은 사람들이 HTML이니 자바스크립트니 하는 단어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던 시절이었다.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쳐주는 자료도 별로 없던 데다 제법 많은 사람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대가로 무려 시간당 75달러를 내놓았다. 그리고 75달러는 고스란히 그의 주머니로 들어왔다.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토목은 이미 수백 년 묵은 낡은 분야잖아요. 방법론이나 역할론이 이미 명확히 정립되었고 가치 창출의 정의와 시장 가격이 단계별로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 내 가치는 고객에게 $50, 고용주에게 12.5달러를 넘어서기 힘든 게 현실이었죠. 반면에 인터넷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였어요. 내 가치를 통합회사에 다닐 때보다 6배로 높여 잡아도 전혀 문제될 게 없었어요. 실제로 내 고용주가 내 가치를 과소평가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 것뿐이었어요. 이를 계기로 KP는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배웠고 똑같은 시간이라도 그가 몸담은 시장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을 깨달았다. 토목 회사에서 나는 턱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여러 아이스하키 선수 가운데 하나였어요. 하지만 웹사이트 개발 분야에서 나는 퍽이 날아갈 곳을 향해 미리 달려가는 전설적인 하키 선수 그레치기 같은 대접을 받았어요. 그 차이는 정말 엄청났어요. 자신의 가치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정식을 발견한 KP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더 많이 얻었다. 적게 일하고도 더 많은 수익을 얻었기에 그는 가족과 함께하고 운동하고 여행하는 시간을 들었다. 토목 회사에 주저앉았더라면, 그래서 매일 야근에 시달려야 했다면 결코 누리지 못할 여유와 행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노동에 대한 시장의 온당한 평가를 기대하는 이유는 인생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비처럼 24시간 내내 일하며 돈만 모으는 게 삶의 목적은 아니죠. 그러려면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더 가치 있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과감히 줄이고 정말 중요하고 쓸모 있는 일에 집중하는 식으로 삶을 꾸려야죠.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새 인생이 쓸데없고 가치 없는 것들에 점령당하고 맙니다. 이는 맥킨지에서 일할 당시 내가 존경하던 스승에게서 배운 교훈과 일치한다. 맥킨지의 위기관리 책임자로 일하다가 나중에는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의 재무 책임자와 최고 경영자를 지낸 톰 바키는 맥킨지의 신입 직원들에게 값 비싼 시간과 값 없는 시간의 자유를 이렇게 가르쳤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나에게 아주 비싸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절대 되돌리거나 다른 무언가로 대체할 수 없는 시간이니까요. 반면 비행기에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은 값이 없는 시간입니다.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그런 값 없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일찍 끝내버리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값 비싼 시간이 훨씬 많아집니다. 자질구레한 일을 떠안는 사람들의 심리 KP는 우리 좋은 사람이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을 발빠르게 습득한 덕분에 높은 수익을 올릴 기회를 잡았다. 모두가 희소한 자원과 기술력을 보유한 건 아니기에 어쩌면 그의 사례가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로만 비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성공이 정말로 운과 기술력에서만 기인했을까? 나는 아니라고 확신한다. 그는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남에게 함부로 위임하지 않았다. 기존의 질서나 자기를 잘 알지도 못하는 타인이 자신을 과소평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겼고 자신의 가치를 믿었으며 그래서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값어치가 낮은 일에 소모하지 않았다. 나 역시 직장에 다니다가 창업자의 길을 걸었기에 그런 결단이 얼마나 용감한 것인가를 절감한다. 그런 용기 덕분에 그는 성공의 길을 걸어갔다. 평범한 우리네 인생을 돌아보라.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스스로 중요하다고 판단해 실행한 일이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은 남들이 하니까 누군가가 시켜서 별 생각 없이 싸울 여지를 없애려고 하는 일들이다. 부수적이고 값어치 낮은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작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 뒤로 밀려난다. 그렇게 어영부영 살다 보면 인생의 주인공 자리에는 낯선 타인들이 들어앉아 있기 십상이다. 호기롭게 회사는 차렸지만 온갖 자질구레한 업무에 치여 회사에 다닐 때보다도 훨씬 끌려가듯 살았던 창업 초기에 내가 그랬단 말이다.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위해 살고 싶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된 값진 자원이다. 이를 어떻게 쓸지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며 값어치 없는 것들이 금세 옆을 핏지 못했다. 그는 즈음에 갑자기 업무를 요청하는 동료나 야근과 회식을 핑계로 집안일을 미루는 파트너를 겪어봤다면 잘 알 것이다. 그런 일들에 적절히 제재를 가하려면 가이드가 필요하다. 내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지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일을 혼자서 하려는 습관도 버리는 것이 좋다. 돌이켜보면 창업자는 모든 일에 관여해야 한다는 편견이야말로 나를 끝까지 괴롭힌 원흉이었다. 나는 이것을 창업자의 당연한 삶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전부 해내겠다는 것은 중요한 일을 대충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핵심 업무에 집중하려면 보수적인 일은 적절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하고 잘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를 찾아 위임할 줄도 알아야 한다. 전문가는 나보다 훨씬 적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그 일을 깔끔하게 처리한다. 나는 이 교훈을 암막 커튼을 설치하다가 배웠다. 결혼 생활 초창기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에 밤잠을 설치자 아내와 나는 암막 커튼을 달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다. 1시간 넘게 고생했는데도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든 것 말고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심지어 아버지와 장인어른까지 가세했지만
우리 네 사람은 이 시간 동안 더 큰 난장판을 만들어 놓기만 했다. 결국 우리는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고 기술자를 불렀다. 그는 우리 집에 도착한 지 10분 만에 커튼을 완성했다. 또 우리가 어질러 놓은 난장판도 깨끗이 정리해 주었고 신통치 않은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도 고쳐주었다. 그러고는 고작 $20만 받아갔다. 그의 이름은 데이브였고 나는 집에 일이 생길 때마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후로 내 인생에 더 많은 데이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은 시간을 가치 있는 일에 쓴다는 것.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첫째는 일정 짜기, 즉 내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이다. 둘째는 남들이 혹은 시장이 어떻게 내 시간을 제대로 평가하게 만들 것인가이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인 시간 관리에 대해 알아보자. 나는 1970년대에 피터 파이우드가 개발한 제로 기준 예산 제도를 응용해 제로 기준 시간 관리라는 방법을 만들었다. 제로 기준 예산 제도는 새로운 회기마다 모든 비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예산 편성법이다. 즉 새로운 회기가 되면 기존의 예상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0으로 되돌려놓고 새롭게 예산을 짠다. 그러면 비용과 가치를 더 꼼꼼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시장 상황을 제때 반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제로 기준 시간 관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제일 먼저 자신의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싶은지부터 파악하자. 수면, 업무, 가족, 식사, 운동 등 큰 범주로 나누고 각각의 활동에 시간을 얼마나 할당할지 결정한다. 다니는 시간 혹은 10%씩이다. 총 합계가 주 168시간 혹은 100%를 넘으면 특정 항목의 시간을 잘라내야 한다. 범주를 정하고 각각의 항목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당할지 결정하고 나면 이제 이상적인 추후 월 연간 계획을 세울 차례다. 시기에 따라 의도대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어떤 죄에는 특정 범주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시간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죄는 이전 죄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할 수도 있다. 제로 기준 시간 관리의 마지막 단계는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일인데 이때는 과거보다 미래 지향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는 다음 주 일정표를 살펴본다. 자신이 계획한 이상적인 한 주에 부합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일정표가 더욱 근사하게 보이도록 어떤 일정을 취소하거나 조정해야 할까? 이런 점검은 주간 단위는 물론 월간 단위와 연간 단위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 장의 끝부분에 소개한 템플릿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로 기준 시간 관리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족쇄가 아닌 자유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처음에 구상한 시간 배분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아마 시간에 대한 본인 혹은 타인의 가치 평가 방식이 달라져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시간 배분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큰일이 나지는 않는다. 언제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한 번 더 연습해봅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이다. 일정표를 업데이트한다고 재무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을까? 모든 것은 당신에게 필요하다.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현명한 시간 사용법 1. 이제 두 번째 질문. 남들이 혹은 시장이 어떻게 내 시간을 제대로 평가하게 만들 것인가로 넘어가 보자. 이를 위해선 여러 범주 가운데 업무 시간 항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때는 제로에서 시작하지 않는 쪽이 오히려 낫다. 제일 먼저 묻고 답해야 할 질문은 오늘 하루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이다. 즉 현재 수익과 일한 시간을 적고 나서 현재 시간당 가치를 평가한다. 가치를 평가하는 주체는 고용주나 공인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도구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현재 시간당 가치가 최소한의 기준선이 됐다. 그 다음에는 산출한 현재 시간당 가치가 공정한 시장 가치와 비슷한지 따져볼 차례다. 비슷한 업무를 요구하는 온라인 구인 광고를 찾아보거나 페이스케일 같은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모든 것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를 토대로 다른 대안들을 생각해보면 새로운 단계가 시작된다. 현재 당신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반드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식의 극단적인 접근 방법일 필요는 없다. 가장 합리적인 경로는 KP의 사례처럼 더 가치가 높은 일을 부업으로 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본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과거의 성과는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과거에 어떻게 시간을 분배했고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했다는 등의 정보가 미래의 시간 분배나 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현명한 시간 사용법 이 2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까지 소개한 조언은 철저하게 금전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추었음을 언급하고 싶다. 사실 눈앞의 현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어서 이에 따라 시간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나는 어느 인물이 맥킨지를 소개한 말을 떠올리곤 한다. 순전히 금전적인 보상만 생각하면 맥킨지는 은행을 비롯한 각종 금융기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정신적인 보상이라는 측면에서는 학계를 따라잡지 못한다. 사회적 영향력이나 목적, 의식의 차원에서 맥킨지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그의 결론은 이랬다. 하지만 그 세 가지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맥킨지만한 곳이 없지. 사람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피부로 실감한 것은 창업 이후 처음으로 최고 기술 책임자를 채용할 때였다. 나는 맥킨지에서 배운 삼각구조를 떠올리며 후보자에게 기본급과 상여금, 그리고 근무 연한에 따라 지급되는 스톡옵션을 통한 주가 상승이라는 세 가지 큰 틀에서 보상을 제공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후보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기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네 번째 가치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것은 바로 경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CTO 역할을 해보지 않아서 제 손으로 직접 기술 조직을 꾸려보는 경험 자체가 저에게는 소중한 가치로 작용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가치는 순전히 금전적인 차원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회사에서 누리는 일상적인 즐거움,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면서 얻는 성장, 나를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동료 혁신을 추구할 자유, 이 모든 것은 각기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정해둔 가치를 기본값으로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이런 무형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타인의 가치나 기존의 질서에 휩쓸리지 않고 인생의 주인으로 똑바로 서려면 소중한 자원의 시간과 에너지를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보내야 한다. 핵심을 정리해보면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돈과 시간을 길바닥에 흘리고 다니는 것과 다름없다. 자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소중한 자산을 아무 의미 없이 소모합니다. 내 시간이, 내 에너지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른 채 타인의 요구와 시선에 휘둘리면 결국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신의 시간은 누구보다 귀하고 유일합니다.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당신의 삶을 위해 스스로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진정한 가치를 느끼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당신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시장에 자신을 놓느냐에 따라 당신의 시간 가치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시급, 더 높은 책임, 더 중요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 관심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더 나은 환경에 몸을 담거나 더 높은 가치의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가치를 스스로 재정의하고 끊임없이 갱신하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나아갑니다. 인생은 돈으로만 좌우되지 않는다.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무형의 가치를 놓치지 마세요. 성장, 배움, 의미 있는 관계, 자유, 평온함 등은 수치화되지 않지만 삶의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진짜 인생의 지표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어디에 쓸지 결정할 때 눈에 보이는 이익만 따지기보다는 내면이 원하는 방향을 따르는 선택을 연습해 보세요. 그 균형이 인생을 더욱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도 느끼셨을 겁니다. 인생의 주인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는 돈보다 훨씬 귀중한 자산이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태도로, 새로운 기준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고 단순한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정신적 세입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통제 가능한 일에 집중하며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서야 할 시간입니다. 이 오디오북이 그 여정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